자, 2017 온라인 진로체험 페스티벌 원격 영상 진로멘토리 토크 콘서트 오늘 오후 2부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글쎄요, 상당히 좀 저희 계속 거의 이런 경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패널분들이 쉬는 시간인데 쉬러 가지 않고 지금 계속 모여갖고 저희들끼리 이렇게 내일이 신났어요. 신나서 지금 잡담을 많이 떨고 있었는데 그게 아마 우리 분위기를 이번 강연 분위기를 좀 대변해 주는 게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좀 생각을 합니다. 이번 시간의 시작은 우리 경기콘텐츠진흥원의 최순동 멘토님께서 간단한 동영상과 함께 빅데이터를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고 어떤 사례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 동영상을 김승돈 멘토님의 설명과 함께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순동입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게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얘기로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공공 분야는 아무래도 딱딱한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얘기를 드리자면 첫 번째 동영상을 아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저희 눈이 온다든가 비가 온 다음에 도로에 구멍들이 조그만 구멍들이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수리를 하려면 민원을 받고 거기 현장에 도착해서 그걸 수리를 하고 그런 프로세서들이 너무 느려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게 자동차가 그걸 바퀴가 지나가면 자동차가 진동을 하겠죠. 그러면 진동을 하면 스마트폰에 진동 센서, 자이로 센서랑 그다음에 중력 센서가 있습니다. 그런 중력 센서랑 자이로 센서가 진동의 크기를 다 맞아요.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런 진동의 크기를 모아서 어느 지역에 포톨이 발생했다. 그래서 빨리 고쳐라. 이런 동영상이고요. 이 궁극적 목적은 순간적으로 고치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가 도로 보수를 할 때 사실은 데이터에 의해서 도로 보수를 안 합니다. 그냥 눈으로 보고 여기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고 저기 해야 될 것 같아 하고 민원 많이 들어오면 하고 그러는데 연말에 예산 나오면 하고 뭐 이런 연말에 예산 나오면 하고 잘하는 아이들이니까. 근데 이렇게 1년 동안 3년 2년 동안 3년 동안 데이터가 쌓이면 경기 지역의 어느 지역의 도로를 먼저 보수를 해야 될지 맞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 예산들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일지는 그렇죠. 너무나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뭐 저희가 이름 붙인 거는 도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도로 환경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고요. 우리 도지사님 자랑을 좀 해야 되는데 도지사님이 밀어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윗사람이 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포톨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길이 파여 있는. 예, 조그만 구멍. 싱킹홀은 큰 구멍을 그쵸. 얘기하는 거고 포톨은 조그만 항아리 같은 구멍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차량이 스마트폰에 내비를 켜고 앱을 깔려고 하면 깔지 않기 때문에 내비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내비를 켜고 도로를 지나다니면 거기에 파인들을 지나다니면 링크가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에 링크가 되고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도로의 위험 지역을 저렇게 지나가면 보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동과 센서에 의해서 진동 센서에 의해서 그게 가속도 센서입니다. 네, 진동 그렇죠. 센서에 의해서 저 데이터가 또한 도민들께 데이터 센터로 안전한 도로 오고요. 환경을 그럼 제공하고 한 번 발생했다고 나갈 수는 없고 수십 건을 발생해서 분석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분석을 하고 그 지점이 포인트가 나오면 그쪽으로 출동해 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아침에 저녁에 데이터를 모아서 아침에 갈 때 동선까지 분석을 해줍니다. 이쪽 동선 갔다가 저쪽 동선 가고 저렇게 그쵸. 가서 효율적으로 동선 분석을 해줘서 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이 여자분이 되돌아올 때는 웃으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고요. 이게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택시 기사에 내비에 할 거냐 아니면 일반 그렇죠. 내비에 할 거냐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했었는데 지금 그런 협의들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데이터의 어떤 정보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꾸준히 해나가고 이게 발전하면요. 사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자동차만 자율주행 자동차가 될 수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도로의 각종 도로의 환경이나 도로의 어떤 상태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도로가 어떻게 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자동차에 다시 쏴줘야 됩니다. 그럼 이런 체계가 기초가 돼서 앞으로 그런 어떤 자율주행 자동차 체계까지도 갈 수 있는 기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서 과연 사람들한테 실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런 어떤 얘기를 잘 알려주신 영상이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가 그래도 참 열심히 많이 이것저것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뭐 이 밖에도 저희 어린이 이제 교통사고 네. 또 이것도 사회 이슈인데 어린이 교통사고가 사실은 기초 분석을 해봤을 때 0.7% 경기도 0.7%의 면적에서 약 한 30%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납니다. 아주 경기도 0.7%의 밀집된 네. 지역에서 전체 30% 사고의 이상의 30%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할 때 굳이 경기도 전역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선은 그 0.7% 지역을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내용대로 학교 주변이 주로 많이 나오겠죠. 네, 학교 주변에 그렇죠. 어떤 안전 시설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떤 우선순위를 두고 정책을 적용할 건지 거기에는 또 하나 좋은 게 저희가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 느낀 대로 도로 모양을 지도를 그대로 갖다 주고 느낀 대로 거기에 표시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래서 위험해, 여기는 이래서 위험해. 그게 소위 말해서 아날로그 데이터인데 그걸 디지털 데이터화해서 같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같이 동참해서 학교 주변에 어디가 위험해 이런 것들을 분석하고 정책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분석을 해서 저희가 주는 거고요. 그 일부 마지막에 그런 얘기 했었죠. 공공재 얘기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얘기. 사실 빅데이터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데이터들은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우리나라의 통계 그리고 각 나라별 통계 그리고 각 기관별 통계를 잘 수집하고 있는 게 그동안은 당연히 정부였었죠. 예. 그래서 정부 그리고 뭐 도청 그다음에 뭐 시청 이런 곳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만큼 공개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불과 한 3, 4년 전에 계속 많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마침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최순동 멘토님께서 바로 그 공공재 어떻게 보면 공공데이터를 다루고 있는 부서에 있어서 공공데이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공공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좀 간단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공 데이터를 협의에 그러니까 좁은 의미로 생각하면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라고 볼 수 그렇죠.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공개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이 공공 데이터는 어떤 사익이나 뭐 이런 목적이 아닌 공익을 목적으로 저희가 쌓고 있었고 이 데이터는 무료로 개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방을 하고 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들이 분석을 할 수 있게끔 하자는 목적인데 그 목적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아쉬운 면도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는 사실은 지도 위에 GIS 상의 데이터를 표현하는 게 가장 정책이나 여러 그 도정이나 국정을 운영하는데 맞는데 데이터는 있는데 표준화시키는 안이 아직은 없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안양을 지금 저희가 안양에 있는데 안양에 데이터를 어떻게 뿌려줄 거냐? 데이터를 뿌려줄 수 있는 어떤 조각들을 개인 데이터를 다 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럼요. 뭐 그 조각 안에 여기는 여성이 몇 명, 여기는 유동인구가 몇 명 네, 네. 이런 조각들을 잘 쪼개야 됩니다. 그런데 그 민간 업체들은 하고 있습니다. 뭐 특정 업체 제가 알기로는 한 3-4군데 업체가 그런 어떤 GIS를 잘 조각을 쪼개놨는데 국가 표준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국가 표준이 있으면 이 데이터를 핸들링하는 어떤 민간 업체든 국가 공인기관이든 그 표준에 맞춰서 데이터를 제공해주면 훨씬 더 효율성이 있을 건데 아직까지 거기는 못 가고 있고 네. 현재는 약간 뭐 데이터를 그런 기준이 아닌 각각의 어떤 이슈별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네. 형식으로 지금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학생분들이 창업을 꿈꾸고 있는 우리 학생분들이라면 나는 이 지역에 이런 데이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뭐 사실 거기 거주민이 얼마인지 이런 걸 알아는 것만으로도 예. 상당한 데이터가 예,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공공 데이터 쪽 그리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한번 찾아보면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기사만 이렇게 검색을 하거나 그 지역의 어떤 그런 소식들만 검색하는 것보단 직접 부딪혀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공공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최근에 그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는 재미있는 서비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공공 데이터가 도대체 뭐고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이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그 정부의 이제 데이터 포털 같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가면은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하는 이런 것들도 내가 데이터로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는 기사가 쓰여질 때 그 기사에 나오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들 중에 많은 것들이 생각보다 우리가 되게 접하기 쉬운 데 있습니다. 뭐 통계청 사이트부터 통계청 시작해서요. 그리고 아니면 정부의 공공 데이터 포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재밌는 이런 것들도 있구나라는 게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이 데이터를 잘 활용을 해서 정말 특히 저희 같은 직장인들에게 엄청 난리가 났었던 일이 한 번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 얘기는 조금 여기서 다르게. 아 그래요? 아 근데 네, 이거는 그렇네요. 네, 이거는 좀 좀 중요한 그렇네요. 네, 중요한 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업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내가 어디 회사를 가면 연봉을 얼마를 받을 거야라는 게 궁금할 거란 그 말이에요. 얘기였군요. 네, 그거, 예. 근데 연봉을 얼마나 받을까 궁금하실 건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현대에 가면 아니면 삼성에 가면 내가 얼마나 받을까?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알려지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쨌든 또 기업에서도 중요한 거고 또 알려지면 경쟁사랑 내가 얼마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서비스가 나왔었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세금 중에 이제 우리가 근무를 할 때 내는 세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벌었다라고 하면은 회사에서 얼마를 내주는 이러한 데이터들이 있는데 근로소득세. 네, 그렇죠. 이런 소득세를 가지고 이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회사에서 보통 1년차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큼인데 예를 들어 100명인데 100명이 내는 세금이 이 정도니까 대략 그걸로 보면 이 회사의 초봉이 얼마다. 평균 연봉이 그렇죠. 얼마다 딱 나와. 평균 연봉이 얼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서비스가 첫날 딱 나오니까 모든 회사들에서 야 이거 우리 회사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야 라면서 정말 이슈가 되고 서버도 막 서버가 왔었던, 내려갔죠. 네 그런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이게 다 공공 데이터로 한 겁니다. 그게 그런 얘기하면 한이 없어요. 근데 딱 그 땅을 어디서 할 거냐 뭐 이런 얘기할 때도 사실은 법인세가 제일 많이 증가하는 데 사세요. 뭐 이런 얘기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이제 좀 더 나이가 먹고 이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알게 되는 어떤 사회적인 팁을 좀 알려주신 건데 그렇죠. 질문이 들어왔어요. 네. 저희들 보고 너무 그런 얘기 관심 없으니까 좀 조용히 하래요. 그래서 자 죄송합니다. 데이터 포털이 무슨 뜻인가요?라고 물어봤어요. 포털은 말 그대로 대문이고 네.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에어라징이라고 옛날에 있었습니다. 데이터 칩. 네 맞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모아놓은 거를 데이터의 전체 모든 데이터를 모으면 이상적으로 가장 좋겠지만 될 수 있는 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놓은 데를 데이터 포털이라고 그쵸? 합니다. 그러니까 뭐 멀리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이요. 우리가 보는 다음 네이버 이런 걸 포털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보를 한 곳에 모아놓은 것인데 공공 데이터 포털도 한마디로 공공 데이터가 모여 있는 다음과 네이버 같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색어로 그냥 공공 데이터 포털 이렇게 치시면 그 사이트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요런 데이터도 있어? 아까 뭐 말했던 학생 관련된 데이터들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활용하시면 이걸 갖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이 얼마큼이나 것처럼 저희한테 놀랐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예를 들어서 평균 성적이 얼마큼이냐 이런 여러분들만을 위한 또 서비스를 만들 아이디어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해보시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실례로 경기도가 지금 올해까지 1,004 종류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별 1,004개의 데이터를 네. 공개하기로 약속을 했고 계속해서 지금 늘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공공 데이터 1,004개의 타입의 데이터를 공개하겠다. 천사 프로젝트인가요? 이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쉬다 보니 1,004개가 됐죠. 우연이죠? 그러니까 사실 그런 기준인 거죠. 주민등록번호가 공공재처럼 막 떠돌아다닐 수는 없는 거니까 이 데이터 같은 경우를 공개를 하면 분명히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사업이 등장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보다 편리한 것을 사람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조절하는 게 가장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사실 아쉬움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이 되게 아쉬움을 많이 표시하죠. 왜냐하면 개인정보를 저희가 위반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공공기관. 당연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데이터 저희가 이제 전문용어로 로 데이터라고 그랬는데 로 데이터에 가깝게 제공을 해줄 수가 없고 뭔가 가공을 해서 개인정보를 모르게 그리고 이 데이터가 국가 보안이나 국가 안위에 영향이 없는 데이터들을 이제 공개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처음에 이걸 사용했을 때는 좋은데 좀 더 사용해 보면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이런 거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그런 거죠. 아쉬움이 많이 남죠. 자, 그래서 저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그리고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들 너무 지금 흥분해서 기술적인 얘기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정작 물어봐야 할 사실 잊지 않으셨죠? 우리는 지금 온라인 진로 체험 페스티벌을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요 얘기를 질문을 드디어 우리 학생들한테 과거에 좀 받았던 질문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안 그래도 마침 딱 어울리는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일을 하기까지는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사실 아까 전에도 얘기 나왔지만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든가 뭐 데이터 과학자, 데이터 분석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새로운 직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사실 학생들 입장에서 따지고 보면 데이터를 다루는 어떤 전문 분야의 두 직업 두 분이란 말이에요. 멘토분들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일을 하게 되셨는지 좀 듣고 싶거든요. 먼저 저부터 네. 말씀을 드리면 저는 뭐 조금 있다가 이제 가이드를 해줄 수 있을 말씀을 할 수는 있는데 지금은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네. 자연스럽게 저희가 90년대 제가 92년도 93년도에 직장을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는 전공에 불문하고 IT 쪽에 많이 뽑았습니다. SDS, LG CNS, 그때는 LG EDS였죠. 그러니까 뭐 저는, 디스플레이 예. 예, 많이 뽑았죠. 반도체. 네, 그리고 저는 자연스럽게 IBM을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네. IBM에서 이제 저희가 2000년까지 있었고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썬마이크로 시스템이라는 회사가 네, 많이 네.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을 했는데 그때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이었죠. 그렇죠. 저는 IT 흐름하고 다 같이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제가 어떤 계기가 돼서 하드웨어가 아니다 이제 소프트웨어다. 그래서 사이베이스라는 어떤 DW 그러니까 데이터 웨어라우징 데이터베이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제 데이터하고 연관성이 있어서 네, 네. 제가 계속 하게 되었고요. 또 국내 회사로도 뭐 티맥스라는 아니면 티베로 국내 DB 뭐 이런 회사에 들어가서 경험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데이터하고 친해진 것 같아요. 친해지다 보니 정말 친해지기 힘든 네. 게 데이터인데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 생활이 그렇게 친해져서 결국은 이제 2008년도인가에 저희 나라에 하둡이 처음 소개가 됐는데 네, 네. 또 우연히 하둡을 제일 먼저 국내에 도입한 넥살이라는 회사에 또 들어가게 됐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에 적응하고 저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뭐 분석가 이렇게 종류를 굳이 따진다면 저는 데이터 컨설턴트가 아닌가. 네, 네. 그래서 저는 현재 뭐 데이터 컨설턴트라는 역할은 뭐냐면 어떤 기획을 합니다. 분석 그렇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분석을 구체화하고 그 분석 구체화된 대로 시나리오를 잡아서 주면 그리고 시나리오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까지 그렇죠. 전체 그림을 데이터 컨설턴트가 하는 거고요. 그 안에 이제 데이터 분석 그 분야를 데이터 분석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데이터 컨설턴트에 가깝게 일을 하고 네. 있고요. 제 밑에나 제 동료들이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존의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이거 이런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보면 좋겠네라는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예.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우리 김덕진 부소장님. 예, 저도 뭐 직업군으로 나누면 이제 데이터 컨설턴트에 가까운데 그냥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는 얘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나왔느냐 그러면 이제 구글링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영어로 딱 치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정말 아리따웠고 건강하신 여성분이 딱 이렇게 등 뒤에 딱 이렇게 보면서 총을 양쪽에 딱 잡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21세기의 가장 섹시한 직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이런 그런 게 포스터가 있어요? 있어요. 예. 딱 치면 맨 처음에 나와요. 예. 딱 이렇게 총을 이렇게 들고 계시고 약간 그 여자 람보처럼 딱 이러고 있는데 저는 그게 되게 의미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섹시하다라는 거 도대체 무슨 일이 무슨 섹시해 뭐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왜 저 사람이 여자 람보처럼 봐야 그런데 두세 가지가 있는데 진짜 소위 말하는 거기서 말하고 싶은 건 A부터 Z까지 다 아는 사람이라고 좀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뭐 소위 말하는 데이터 분석을 하기 위해서 프로그래밍도 해야 되고 또 거기서 수학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통계적인 것도 있어야 되고 또 그거를 잘 해석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런 데 나와서 막 얘기도 해야 되고 스토리도 짜야 되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이걸 과연 사람이 다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모든 걸 다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요즘에 뇌생남 뭐 뇌생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의 섹시함을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을 이렇게 찾기는 솔직히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게 소위 우리가 말하는 융합 또는 팀워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까 뭐 이야기를 해보죠. 뭐 공공 데이터 중에서 뭐 사고 지역이 있다. 그럼 그 사고 지역의 데이터를 누군가는 수집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수집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고단한 작업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실제로 교통이 사람이 지나갈 때 예를 들어 차가 몇 대가 지나가는지 뭐 CCTV로도 볼 수 있지만 아니면 정말 기록을 해야 되는 이런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 정말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바닥에서 일을 하는 이런 거부터 이제 기반을 잡는 일부터 시작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이 데이터 분석과 관련해서 좀 원유랑 좀 비교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그 기름을 쓰잖아요. 근데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원유에서 화장품도 나오고요. 원유에서 우리가 말하는 아스피린 약도 나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라고 이제 놀라울 텐데
원유는 처음에 추출할 때는 정말 원유예요. 그거는 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추출을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즉 데이터를 만드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가공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 가공을 할 때 그 가공을 한 두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하면 이 수학적인 공식을 활용해서 잘 나눌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학 베이스의 알고리즘을 짜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들을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뭔가 결과값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결과값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인가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통계적인 또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렇게 해서 어쨌든 추출이 돼서 이제 그 원유가 어느 정도 휘발유까지 온 거예요. 그럼 그 휘발유 상태로 쓰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그 휘발유를 갖고 야, 이 휘발유를 조금 더 연구하면 여기서 약이 나올 것 같아라고 하는 가공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공을 해서 응용을 하는 단계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의 역할은 그 가공하고 응용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말하면 가공하고 응용하는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는 수많은 밑에 작업들이 있고요. 그걸 같이 하는 팀에서 각자의 잘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말하는 것이 이걸 하세요, 요걸 하세요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잘하는 영역들이 합쳐져서 그 팀이 이끌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잘 녹아 들어가는가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분야인 것 같고요. 뭐 이제 원론으로 나와서 그럼 저는 이걸 왜 하게 됐는가라고 할 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컨설턴트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이제 저는 이제 그 기반이 좀 다르게 경영학부입니다. 경영학부. 그래서 경영을 했는데 왜 경영을 했었냐면 그 여러분들 뭐 TV 보면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을 텐데 제가 중학교 때 신장기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있었어요. 아세요 혹시? 네, 신장기업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뭘 했냐면 어떤 박사님이 음식점이 망해가는데 가가지고 막 자기가 있는 팁을 줍니다. 막 컨설턴트라고 막 도와주면 막 그 사람이 막 갑자기 찬물에 가서 목욕도 막 같이 하고 막 으아 이러면은 일주일 있다 갑자기 매출이 확 올라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일이 이렇게 참 뿌듯하구나 라는 걸 갖고 저는 이제 컨설턴트를 하고 싶다라는 역할을 왔는데 여러분들 요즘에 구매를 이제 예전에는 오프라인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장 가서 했는데 요즘엔 다 모바일로 하죠. 그러니까 쇼핑몰도 들어가서 구매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데이터가 쌓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떤 매장을 이렇게 잘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오프라인에서 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역할을 데이터를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최종 단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이제 그걸 활용해서 그러면은 어떤 우리의 그 기업을 도와주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도와주는 컨설팅의 영역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점들 중에서도 분명히 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에 필요한 역량들이 있습니다. 그 역량에 따라서 더 멋진 팀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더 중요한 요소라고 봅니다. 네. 일은 덜 고되지만 돈은 더 많이 버는 직업으로 갔다라는 얘기를 참 오래 길게 진짜 아닙니다. 하시는. 그래도 노가다를 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하면 멋진 직업이라고 하는데 노가다요. 노가다 여러분. 노가다입니다. 데이터 분석 엄청 해야 돼요. 정말 열심히 설명하시네요. 네. 어렵게 설명하셨는데 네. 소위 말해서 분석은 마지막에 잠깐 하는 거고요. 그 전에 데이터를 적재하고 맞아요. 처리하고 추출하는 게 80%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노가다가 80% 이상이고요. 마지막에 20%는 분석하는 역할이고요.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에 오고 싶으면 엑셀부터 친해지셔야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는 일을 엑셀로 꼭 정리를 하시고요. 공공 데이터 포털도 한번 들어가 보셔서 그거를 웬만한 거 받으면 다 엑셀로 됩니다. 재밌어요 데이터가. 그 엑셀 갖고 놀다 보면 그 다음에 SQL이나 DB를 하게 그렇죠. 됩니다. 그 다음에 DB를 하고 SQL을 하다 보면 그 다음에 R이나 파이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까지 넘어가면 이제 개발자로 올라가야죠. 엑셀 처음부터 R이나 파이썬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예, 그렇죠, 엑셀부터 갖고 놓으십시오. 갖고 그런 것 같아요. 옛날 우리가 태고 쪽 아니면 조선시대까지 뭐 일부를 뺐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게 직업인 경우가 케이스가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1차 산업혁명 때부터죠. 그렇죠. 2차 산업혁명 때부터 내가 노는 거와 직업이 분리가 됐습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내가 노는 거랑 직업이 동일시될 때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쪽으로 오실 거면 데이터하고 친해지지 않으면 그건 재미가 없어요. 맞아요. 재미가 있어야 성공하고 그러면 재미있어지려면 학생들이 처음부터 뭘 해야 되냐? 엑셀부터 갖고 놀아야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이 하는 얘기를 궁금해하고 남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라는 걸 궁금해하셔야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도 되게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남이 하는 생각만 제대로 분석할 수 있으면 뭘 해도 되죠. 그렇죠. 그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도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다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결국 요즘에는 그게 이제 데이터로 풀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지 공부를 하다 보면 말씀해주신 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문득 든 생각인데 같은 반 학생들끼리도 사실 어떤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분석해 나가면서 사람들한테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뭐 기업 입장에선 어떤 물건을 팔면 좋은 건지, 뭐 이런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 건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나가는 직업이다라고 생각을 그렇게 해볼 수 있는 생각하면 거죠. 될 것 같아요. 엑셀에 내 데이터부터 적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반 친구들의 데이터를 여유가 있으면 적재를 합니다. 그럼 내 친구들하고 나하고 뭐가 다른지 데이터로 보입니다. 머릿속에서 뭐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할 텐데 네. 뭐가 동일하고 뭐가 다른지 그런 친구들 데이터까지 보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사이트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글로 생각이 안 나는데 그래서 아무튼 저희 회사 이름이 한국인사이트. 통찰력이 생깁니다. 네, 정보 통찰력이 추출이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한국 정보 추출 연구소 좋네요. 네. 통찰력이 생기고 그 적은 통찰력이 생겨야 훈련이 되고 그게 바로 이제 다시 데이터 쪽에 직업을 가질 수가 있고요. AI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해서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생기는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최순호 멘토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쓱 하니 한번 지나간 얘기가 있는데요.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여서 4차 산업혁명에서는 하고 싶은 일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노는 것이 직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정말 저는 순간 약간 귀가 번쩍 뜨였었거든요. 네.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들이 만들어가야 하는 이슈이기도 하고요. 그게 좀 어떤 개념인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해주시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K-팝 스타나 그다음에 뭐 슈스케를 보면서 네, 네. 안타까운 게 되게 많아요.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그거 되게 재밌게 보거든요.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나고 자라는 애들이 우승을 대부분 했어요. 근데 요즘 들어와서 보면 그렇네요. 예, 교포들이 그렇네요. 다 우승합니다. 예, 예, 예. 근데 걔들 보면 걔들은 좋아서 하는 케이스, 둘 다 좋아서 하는 케이스인데 우리 교육은 되게 규정화해서 교육을 시키고요. 네. 교포들은 자유롭게 놀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와서 하는 거 보면 되게 부드럽고 자연스럽고 적응을 잘합니다. 네. 근데 한국에서 특히 JYP가 항상 얘기하죠. 너무 딱딱하다. 어깨 힘들어갔다. 공기반이요. 공기반. 그 소리를 한국에서 잘하는 애들한테 되게 많이 합니다. 그건 재미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부담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고 내가 직업이 지금 현재 빅데이터나 4차 산업혁명은 제가 처음 얘기했죠. 전 분야에 다 걸쳐 있다고. 네. 꼭 우리가 데이터 분야나 어떤 이쪽 ICT 분야가 아닌 어떤 직업을 갖더라도 현재 이 데이터하고는 헤어질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데이터하고 친해 놓으면 자신감이 생기고 다른 어떤 직업을 디자이너를 하든 아니면 제조업을 하든 네. 재미가 있어질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아니까 재밌어지는 거죠. 내가 모르는 건 재미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하나 덧붙이고 거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K-팝 스타 얘기도 네, 하셨지만 이제 소위 우리가 장래희망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장래희망 뭐냐 이러면 한때는 뭐 의사니 과학자 대통령이요. 대통령이 그렇죠. 아, 대통령은 예. 참 몇 년에 한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꿈인데 그럼요. 어쨌든 네 그런 식으로 언제 또 가수가 꿈일 때 있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친구들이 가수를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엄마나 누가 야 너 가수 한번 해볼래? 이러면은 내가 가수를 하면 좋은 건가? 이럴 때 이제 옆에서 돈 많이 벌고 뭐 하니까 뭐 이렇게 해봐 이러면은 내가 가수를 좋아하는 것 같은데라면서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최근에 MCN이 뜨니까 많은 친구들이 온라인에서 나도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어떤 애들은 유튜브에 막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그러는데 분명히 그 반에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진 않아요. 분명히 누구는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데이터 분석가는 뭘 하는 거냐면요. 그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친구를 도와줬을 때 이 유튜브 스타가 되고 싶은 친구의 조회수를 10,000에서 20,000원을 늘려줄까
라는 고민을 하는 친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을 들어줬을 때 그거를 해결하면서 희열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은 되게 웃긴 게 내가 막 뭘 안 해도 옆에 사람들이 나를 되게 알아주고 이게 또 다른 관심병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 게 좀 저는 또 이 데이터 분석을 하거나 이런 친구들 또 그런 영향, 저처럼 데이터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역량도 필요한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만큼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특기점 또 내가 갖고 있는 좋아하는 것들을 그거 하나만 쭉 가더라도 이제는 그게 이렇게 직업화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데이터 분석가 돼야지 아니면 데이터 컨설턴트 해야지라고 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그냥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렇게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게 요즘의 흐름에 맞춰서 이렇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거 진짜 남이 얘기해서 하는 거 말고 내가 어떨 때 기분이 좋지? 어떻게 할 때 진짜 좋지? 뭐 새로운 땅 팔 때 좋으면 땅 파는 걸로도 요즘에는 새로운 걸 할 수 있는 온라인에서 땅 파는 게 마인크래프트가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재밌는 것 갈수 있을 것 문득 든 게 같아요. 속된 말로 오지랖이 넓은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참 좋은 의미로 오지랖이 넓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어떤 정말 필요한 조언을 네. 그리고 그 조언을 해주려면 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 거고 그 설득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예. 계속 모아가면서 분석해 주는 거니까요. 또 이렇게 좋게 포장을 해줘야 나중에 후환이 없어서 저 노가다를 하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면 재미가 없어요. 이거는 요 질문은 제가 1일차, 2일차, 3일차 그리고 오늘 4일차인데 네. 모든 멘토분들한테 네. 동일하게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사실 이 질문에 정답이 뭘까 한번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지금 살아오시면서 정확한 제가 나이는 모르지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넘게 이제 살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비밀입니다. 네. 평균 연령 그렇게 치죠. 네. 네. 자 지금 시점에서 자신의 청소년 시절을 돌이켜 본다면 내가 지금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생이라면 무엇이 가장 아쉬웠고 그때 당시에 나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사실 이게 이제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한테 들려줘야 하는 가장 큰 얘기 중에 하나거든요. 네. 얼마 안 지난 먼저 하시고 네. 좀 길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저는 같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생각이 드는데 제가 이렇게 올 때 저에게 참 좋은 의미로 두 가지의 그 조언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제 제 중학교 때 원래 제가 이제 그 이런 IT 컨설팅 말고 뭔가에 되게 전문가, 그러니까 뭐 이것도 전문가지만 뭘 되게 잘하는 연구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그랬어요. 막 그분한테 이제 그분은 회사 사업을 하시는 분이었는데 제가 나중에 그 뭐 사장님 뭐 해드릴게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니 딱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내가 널 왜 쓰냐? 너보다 실력 있는 사람 쓰지 이러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던 게 전문가가 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랑 대화할 수 있고 전문가를 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라는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와닿았어요. 그러니까는 누구나 전문가가 되고 싶고 누구나 어떤 분야를 잘하고 싶고 깊게 파고 싶은데요. 그 깊게 파는 사람을 또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 깊게 파는 다양한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또 꼭 뭘 해야지 해가지고 한 가지를 하는 것보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게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이게 과연 도움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다른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지 않는 거에 대한 두려움 이런 거 가지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어느 순간 또 많은 사람과 오히려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저는 좀 큰 경험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조언으로 정말 잘 들었는데 제가 아직도 까불거려서 못했던 게 있어요. 까불거려서 아직도 제가 되게 그 아까 말한 대로 막 너무 관심병이 많아서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 거를 키워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언어예요. 언어. 예. 특히나 최근에 이렇게 이런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 또는 이런 시장을 보면서 제일 아쉬운 게 언어입니다. 언어. 왜냐하면 너무 시장이 빨리 바뀌고 그 데이터 분석과 관련돼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있는데 한국에 있는 것만으로는 이게 모자라요. 한정되어 있죠. 네, 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영어를요, 막 뭐 꼭 해야 된다, 뭐 영어를 해서 외국 가야 돼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냥 숨 쉬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 옆에 있는 친구랑 얘기하려면 말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내가 옆에 있는 다른 외국에 있는 분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얘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영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막 공부로 하지 말고요. 내가 내 친구들 늘리려면 아까 말한 대로 다양한 사람들 늘리려면 해야 돼라는 생각으로 좀 하시고 내가 그 언어에 대한 그런 것만 없다고 그러면 지금도 여러분들이 한국 안에서 유튜브만 보시면
저보다 훨씬 더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공부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이미 다 열려 있거든요. 결국 장벽은 언어라고 하는 장벽인데 제발 그걸 좀 깼으면 좋겠는데 저도 잘 못하고 있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멘토링을 해주셨던 그분은 그때부터 중국어를 하셔서 지금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모르는 사업 쪽에서 이제 아주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아주 큰 일을 하고 계시는데 딱 중국어 하나로 지금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뭐 중국어, 영어 뭐 이런 걸 뭐 지금부터 중국어 해라 이런 것보다는 하나라도 언어를 내가 좋아하는 영역을 잘 파기 위해서, 예를 들면은 여러분 중에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일본어 잘하거든요. 저보다 잘해요. 그런 분들처럼 오타쿠가 세상을 바꾼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알기 위한 도구로 영어를 조금 같이 하시면 그건 진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뭐 짧게 얘기해 보면 아쉬운 게 제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를 청소년 때 몰랐어요. 몰랐죠. 사실 그걸 알 수 있는 청소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거를 누군가 나한테 가르쳐 줬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알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우리 딸한테도 해봤는데 잘 안 돼요. 우리 딸이 지금 고3인데 가장 갑자기 학부모님의 무거움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한숨 쉬세요. 저 너무 예. 너무 지금 감정이 우리 가족 얘기를 하려니까 감정이 좀 네, 흐르지 마시고. 부담스러운데 걔가 공부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는 대화도 해봤어요. 네가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봐라. 근데 아빠가 봤을 때는 너는 좋아하는 게 어렸을 때 막 키도 안 되는데 뭐 가서 막 모델. 빨 입고 대서 키 재서 놀이기구 타고 네네. 뭐 이런 거 하는 거 보니까 야 너 그러면 여자 파일럿, 여자 그 비행사, 여자 여객기 기장 뭐 멋있지 않냐. 그래서 내가 아빠가 너를 이걸 진짜 좋아하면 안산에 가면 경비행기 있잖아요. 그 경비행기 자격증을 내가 같이 따서 같이 타러 다니자. 그러면 고등학교 때 네가 같이 자격을 따면 아마 네가 공사를 가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민간 비행 훈련 학교 가고 네. 얼마든지 될 수 있다. 나는 네가 이걸 제발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안 좋더라도 다른 걸 좀 찾아봐라. 네, 그렇죠. 이렇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생각해 보면 저는 막연히 제가 수학을 잘하니까 공대를 가야지. 다른 거보다 수학을 잘하니까 공대를 가야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좋아했던 거는 아마 경제학과. 지금 보면 경제학과, 저는 우리나라의 경제학과가 왜 문과에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도. 그리고 왜 이공계와 문과가 왜 이공계와 이공계와 문과가 왜 지금 갈라져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네요. 지금 융합 세상에서 어떻게 이공계 따로 문과 따로 이게 갈라져 있는지도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어찌됐든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국가에서 가이드 해주는 게 수학 잘하면 공대 가야 돼. 아니면 뭐 물리학과 가야 돼. 뭐 이런 거였었죠. 근데 알고 봤더니 수학을 진짜 잘할 사람이 경제학과를 수학을 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 수학에 더 흥미가 있었고 역학보다는 어떤 그런 통계나 어떤 또 뭔가 인사이트를 뽑아내고 이걸 보고 뭔가 찾아내는 거에 흥미가 있었는데 뭐 사실 몰랐고 대학교 가서는 노느라고 또 몰랐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게 가장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불현듯 들은 생각인데 제가 이제 가끔씩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고민을요 여러분들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똑같아요. 대학교 가가지고 취업하기 직전들도 고민하고요. 심지어 회사 다니면서도 고민하고 여러분들 들으면 되게 놀라고 배부른 소리라고 그럴지 모르는데 소위 말하는 삼성이나 뭐 CJ나 이런 좋은 회사 간 친구들도 1년 만에 회사 그만두고 거기까지 가는데 이제 졸업까지 해가지고도 뭐 회사 다니는 거 7, 8년 더 해서 가고도 1년 만에 그만두고 공무원 준비하겠다고 나오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정말 많거든요. 쟤는 왜 저럴까라는 생각을 들면서도 이렇게까지 모든 똑같은 고민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때 제가 똑같이 해주는 말이 있는데 뭘 해야 될지 고민이 되고 어려우면 일단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게 저는 해답이라고 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수능을 위한 공부를 하면 안 돼요. 수능을 위한 공부를. 왜냐하면은 전 제일 차이라고 보는 게
예전에는 저희는 이제 그렇잖아요. 수능 이제 여러분들 네. 때 좀 다릅니다. 저는 수능, 저희는 수능 세대인데 네. 이제 학력고사 세대들이 계셔서 근데 어쨌든 수능도 예전에는 지금은 여러분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뭐 고등학생분들은 아실 거예요. 뭐 이제 내가 경제만 하면 된다, 국사 공부 안 해도 된다. 그랬는데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문과든 이과든 어쨌든 강제적으로라도 저희 문과생들도 기본적으로 과탐이라고 그래서 과학을 기본적으로 다 했고요. 문과도 다 했어요. 근데 그때도 저도 수능 때문에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렇게 공부했었던 다양한 과목들이 참 어느 한편으로는 아 그때 내가 그거라도 좀 했으니까 어디 가서 한마디라도 하지라는 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능을 위해서 그 과목만 죽어라 파거나 막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진짜 공부를 진짜 뭐 지금 할 수 있는 게 잘 뭐가 있을까? 이럴 때는 그 나에게 있는 다양한 과목들을 그거를 여러 가지를 해보시는 것도 많이 경험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위한 공부 말고요. 그냥 여러 가지 과목들을 진짜 그냥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시도해 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여기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셋 모두가 이제 예, 고민을 하고 있는 예. 거니까요. 그건 뭐 끝까지 찾아 나가야 하는 과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은 너무 이제 학생들한테 큰 숙제를 쥐어주는 거 그러니까. 같은데 뭐 저희 너무 지-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제가 좋아하는 일이 은퇴하면 뭐 할까 고민합니다. 근데 당장 내일 네. 뭐 할까 고민됩니다. 지금 얘기가 너무 길어져서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늦게 시작하긴 했는데 이미 벌써 45분 약속한 시간은 다 지났어요. 그래서 저도 좀 더 많은 얘기를 이분들과 좀 나눴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내일은 오전에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오후에 드론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차세대 디스플레이는 막 휘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지금 뭐 엣지 디스플레이, 레티나부터 시작해서 쭉 발전해 왔는데 다양한 얘기들을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오후에는 사실 장난감이었죠. 장난감으로 시작한 드론이 이제는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 드론에 대한 멘토분들을 모시고 다시 한번 찾아뵐 테니까요.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두 멘토분들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